1%인데 나머지 못 사는 사람들 소득 상승률을 조사해 놓고서 얘네가 안 올랐는데 얘는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들만의 리그야. 그래서 맨날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압구정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20%를 조사해야지 상위 80%를 조사를 하니까 하위 80%를 조사하니까는 표본은 되게 그럴듯해요. 표본은 되게 많은 다양하게 조사를 한 것 같지만은 아예 부류를 잘못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집값이 왜곡되어 있는 것처럼도 보이고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막 이제 커뮤니티에선 서로 위하는 삼초, 위하는 삼아요. 댓글도 막 제가 막 이렇게 떠들면은 댓글도 엄청 막 다른 막 너나 집사라 막 난리가 나 막. 네? 그래 너는 투기꾼이지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쪽 커뮤니티가 훨씬 더 많으니까. 예, 소득 많고 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소득 없고 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활동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면서 지네끼리 욕하고 서로 더 안 사는 쪽으로 다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맨날 욕만 하다 집도 없이 죽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다 계속 잘 살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은퇴 실업자가 많아지고 지역 자영업자 몰락을 하게 되면 결론은 도심 회귀를 한다. 그럼 도심에는 세입자가 증가를 해요. 오늘 제목이 이제 저가주택이 뜰 수 있는 이유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심으로 이 사람들이 올 때 집에 대한 과소비를 하면서 와요? 아니에요. 다 망해서 오는 거야. 다 망해서 오면 목돈도 없어요. 네? 목돈도 없고 집 살 돈을 최소화시키면서 나머지 돈은 본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려고 하겠죠. 그럼 집을 최소화시킬 거 아니에요. 집을 최소화시킬 경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들은 다 멸실이 되고 있어요. 주공아파트들이 싹 다 멸실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저가주택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나머지 저가주택들이. 소형주택들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건축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점점 더 강화돼요.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정밀 안전진단 지금 필로티까지도 못 넣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못할 것 같고, 네? 매진 설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지금 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차를 보호하려고 사람이 살 집을 줄여요. 문콕방지법.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넓힌 다음에 사람을 더 덜 사게 한다니까. 뭔 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대요. 차 문짝이 찌그러질까봐 집을 조금 짓게 한대. 하여튼 건축법은 그렇게 바뀌어요. 바뀐대요. 그냥 발표했어요. 그러니 저가주택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공급량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겠죠. 이런 거는 FTA 같은 거 더 심화될수록 더 심해져요. 현재는 서로 막 자유무역을 이렇게 현재는 막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좀 하고 있지만은 FTA 체결되면은 서로 관세에 대한 정책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니네 나라는 니네 나라 잘하는 거 만들고 우리나라 잘할 테니까 이제 서로 물물교환하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은 싹 다 외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제조를 안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안 하게 되는 물품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외국을 떠날 것이고 떠나게 될 때 사람을 안 데리고 가요. 관리자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을 안 데리고 가요. 그럼 노동자들은 과연 뭐를 하면서 살 거냐라는 거예요. 회사만 이전한다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인 소득은 비슷해 보이지만 남아있는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살겠냐라는 거죠. 시골에서 농사 지어요? 아니 절대 안 그래요. 어디든 도심에 와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 그럼 도심의 저가주택들 가격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고. IMF 때랑 좀 달라요.
IMF 때는 중산층이 무너졌거든요. 중산층이 무너졌는데 지금은 서민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래 것들로 더 몰려가고 있어요. 더 아래 것들로. 여러분들이 집을 딱 보면 이 집에 어떻게 살아 하는 집에 사람들이 다 살아요 이제.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결론은 도심 재생이다. 결론은 외곽 정책 다 써봤지만 결론은 도심 재생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거의 신도시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고, 도심으로 거의 집중을 시켜요. 다 도심 재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심 재생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하는 도심 뉴딜 정책은 좀 많이 사라지거나 잘 안 될 걸로 판단이 돼요. 지금 말하는 도시 재생 사업은 좀 달라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 도시 재생은 아니고, 얘네들은 현재 있는 도시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비가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니까는 한 도시, 창원 같은 경우가 처음 그렇게 했는데, 한 도심을 재생을 하는데 나라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못해도 몇십억 단위는 돼야지, 주차장 없는데 공간을 사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노인정이 없으면 노인정도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몇천만 원 단위로 돈을 줘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안 쓸 수는 없지. 뭐를 했냐면 다 벽에다 페인트 칠했어요. 그림 그리고. 그게 도시 재생 사업의 지금 어떤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자본주의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를 묵살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잘 살자 여기서. 그러니까 박원순식 정책은 그거예요. 서울에서 그냥 다 잘 살자. 왜 개발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떠나게 하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떠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떠나서 불편하게 출퇴근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도심 외곽에 저가주택을 채워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에는 고급주택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낮에 도시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 같은 것들이 다 도심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러니까 도심의 선호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얘기지만, 모든 지하철이 강남 쪽이랑 지금 청량리, 용산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정책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대요. 돼요? 모든 사람들이 도심에 올 수 있게 편하게 만들었다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애를 뽑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회사를 제일 좋은 위치, 아무나 올 수 있는 위치에 내가 회사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여러 지역에서 인재들 중에 나한테 걸릴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기업들도 계속 교통이 좋은 데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점점 도시는 그렇게 해서 더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외곽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상태에서 모든 기업들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강남역에 삼성이 들어오는 거고, 삼성역에 또 현대가 미쳤다고 10조를 주고 산 다음에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무슨 균형 발전을 하냐.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나가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고, 그냥 그 사람들이 외곽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오려고 또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게 자본주의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너 돈 많이 안 벌어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좀 슬럼화시키는 게 아니냐는데, 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보면은 의미는 굉장히 커요. 항만 사업도 도시 재생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항구도 개발하는 것도 도시재생 사업을 있고, 범위는 굉장히 큰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새마을운동보다 못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투자처는 아니에요. 투자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데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 있어요. 난리가 어느 정도로 났냐면, 그냥 철거 재개발로 가자. 왜 내 집에 페인트 칠을 해주냐, 왜 노인정을 만들고 왜 길을 넓혀주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구라고 해서 돼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만리 시장이 있는데, 그 서계동 있는데도 그런 데가 있고,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막 좁은데 집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소방도로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소방도로도 필요하니까는
도로를 넓히면은 집들을 토지가 잘려 나갈 거 아니에요. 토지가 잘려 나가니까 집을 다 못 짓겠죠. 그러니까 니네끼리 모여서 지어. 모여서. 집이 잘려난 만큼 니네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게.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일조권도 안 받게 해줄게 하니까는 이런 옛날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직으로 되는 데들 보면은 길은 있는데 빌라들이 하나도 이렇게 꺾인 게 없이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 꽤 있는 데들이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들을 가보면은 거기에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슬럼화돼 있어요. 빼곡하게. 그나마 지금 일조권이라도 보호하니까 빚이라도 들어오는 건데 일조권 보호도 안 했어. 집을 높게 지으려다 보니까는. 꽉 차게 지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어 같이. 맛있는 거 하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줘도 그래서 아마 진통은 겪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상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잘은 안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들을 쭉 점검을 해보면은 가계대출 제한하고 있어요. 엄청 제한해요. 현재 알고 있는 발표한 것보다 더 까다로워요. 사실은 가보시면. 대출 하나 있으면요. 분양권 대출도 아예 안 나와요. 본인 집에 대출이 있으면. 분양권 살 때 대출 승계도 아예 안 돼. 본인 집 대출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대출을 엄청나게 제한하고 있어요.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는 사업자 대출만 풀어주고 있어요. 사업자 대출을 풀어주니까는 편법으로 좀 이용이 됐어요. 개인 대출을 안 해주니까 좀 비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다 취득을 해버렸어요.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다가 우리가 나중에 팔거나 뭐 임대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면은 기간 안에서 그 모든 걸 못 지키면 페널티를 물거든요. 근데 일단 임대사업자 포기할 때 페널티가 일단 1,0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나오는데 단위가 억 단위로 뛰는 데는 1,0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추가 매입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뭐 실태조사 들어가는데 사실 방법은 없어요. 임대한다는데 어쩔 거야. 임대한다는데. 그래서 여하튼 간에 가계대출 제한하고 사업자 대출은 증가를 해줘요. 그리고 현재 지금 다주택자들 출구를 열어준 거는 그냥 임대사업자밖에 없어요. 사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예? 그리고 우리가 재산세에서도 뭐 회피가 되는 것들, 종합부동산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사실 지금 다주택자들 그냥 아무 임대사업자 안 내면은 다 지금 페널티가 굉장히 많은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임대사업자로 풀어주다 보니까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뉴스들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들 보셨죠? 그죠? 그래서 임대사업자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을 내요. 근데 주택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돈을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우리 서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집을 살 돈을 모아야 돼요. 근데 집값은 세금을 안 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한하게 승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걸 보유세로 많이 걷어가지고 그럼 집값은 덜 올라가고 그걸 막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구조인데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죠. 집이 올라가는 거에서는 팔기 전에 세금을 안 낸다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이 값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근데 나는 얘를 따라잡으려면 나는 세금을 내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한정된 주택가격의 상승은 도심에 늘어난 직장인의 소득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게 돼요. 그냥.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얘는 세금을 안 내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갭이 더 커져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월세도 받는 소득도 발생을 하고 얘가 올라간 만큼의 추가 대출도 또 가능해요. 그래서 돈을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소득만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도심에서 한정된 자산에 도심으로 몰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맨날 못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소득의 일부를
소득의 일부를 우리가 집을 사는 데 쓰는 거잖아요. 먹고 쓰고 다 쓰다가. 근데 집값의 상승률은 왜 소득 상승률보다 더 높아요? 왜 그래요? 표본이 잘못됐어. 표본이. 상승률에 대한 표본이 잘못됐다니까는. 예? 한진그룹 딸의 그 소득 상승률을 조사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거기에 대한 소득 상승률, 상위의 상승률을, 집값을 좌우지우지하는 사람들의 상승률을 조사해야지. 거기 뭐 사무장 상승률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은 즉시 부과되지 않고 노동에 의한 근로소득의 세금 즉시 부과된다. 따라서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그것을 담보로 더 많은 자금을 유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는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차이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부자 된 사람 들어봤어요? 예? 금융소득으로 부자 된 사람, 적금 들어서 부자 된 사람, 제대로 사입지도 못하고 부자 된 사람, 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적금의 개념은요, 내가 남의 돈을 뺏어온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것은 똑같은 양이 있을 때 내가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남의 재산을 내가 좀 더 가져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적금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에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적금을 들어놨어요. 적금을 들어놓으면 세상에 돈은 이만큼 또 늘어나요. 늘어난 거에 일부를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럼 늘어난 거에 일부를 갖고 온 거예요. 은행에 저축해놓은 만큼 늘어난 걸 일부를 갖고 온 거라니까. 그럼 무슨 소리냐면 적금을 들었을 때랑 적금을 탔을 때랑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일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모든 게 상승한 만큼 내 돈도 조금 상승해 있는 거야. 그냥 모든 게 상승한 만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최하위의 이자를 주는 게 우리 서민들에 대한 그 그 금융자금에 대한 이자거든요. 우리가 그걸 빌려간 사람은 더 많은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경제성장도 그만큼 돼야 되는 거고, 이 사람한테 제일 조금 줘야 경제는 성장할 거 아니에요. 기업은 돌아가고. 무슨 말인지 가세요? 기업이 버는 것만큼 이 사람이 더 많이 주면 기업 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조금 받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서 적금을 해갖고 잘 산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 안 입고 못 먹고, 그죠? 자, 부동산, 금융자산 중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거죠. 늘어난 성질과 늘어난 성질이 없는 것 중에 어디다 그럼 투자를 할 것이냐. 뭐 답은 나와 있어도 못해요. 그죠? 뭐 해본 적이 있어야지. 네? 맨날 들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 나가면 또 당장 겁나는데 뭐. 또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 남편이 못하게 하고 있고 막. 그죠? 다 남편들이 못해요. 남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으려고 안 해요. 대화를 안 해요. 나 부동산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아, 그래? 어떤 거를? 이렇게 안 물어봐요. 나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데, 안 돼. 뭔지 안 물어봐. 끝, 그냥. 안 돼. 그동안 얼마나 못해왔으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믿어. 네? 그냥 안 돼. 아, 그러니 무슨 대화를 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 에휴. 자꾸 바람 빠지는 소리. 언제 구입하실 거냐? 구입할 때가 있어요? 언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구입하실 거예요? 더 떨어진대요? 더 떨어질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큰 대형, 여러분들이 살려고 생각 못했던 집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 33평이 한 28억 하는 게 한 1억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한 35억 하는 것들이 한 34억 정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구반포 지금 뭐 한 40억 하는 게 한 조금 떨어질 것 같아. 한 2억 정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지면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건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거는. 보유세 인상을 하면 떨어지겠죠. 보유세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집들은 떨어지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활동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집이 좀 새 집인 사람들, 되게 비싼 집에 새 집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잘하고 있어요. 뭐 우리 삼성동 아이파크라든지, 예? 뭐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뭐 이런데 좀 약간 신축 주택에 가까운 비싼 고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좀 오래된 주택에 비싼 집들 있죠. 뭐 아시아 선수촌이라든지 압구정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실 은퇴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은퇴자들도 많은데 꾸역꾸역 버티고 살아요. 왜냐면 이사 가는 순간 쭉 팔리거든, 동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고 막 그냥. 예? 그래서 뭐 이사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사 못 가시니 왜 웃어요? 맞죠? 그냥 이사 가세요, 그냥. 예? 그런 사람들 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사 가는 순간 계속 뭐 누가 이렇게 뒷꼭지가 막, 예? 네,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유세를 많이 올리면 이제 그건 현실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거기가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집들은 더 문제가 돼요. 거기가 빠지는 순간. 무슨 소리냐면, 거기가 빠지면 어딘가는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살 자금이 다 도망가가지고 빠진 게 아니라, 거기가 빠지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파는 거죠. 빠진다는 뜻은 싸게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싸게 팔면 이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어디 사요? 비슷한 데다 사요. 그 근처에다가. 그 근처에다가. 그러면 그 집들은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던 집일 수도 있어요. 그 집들은 다 올라요. 그럼 연쇄 반응으로 내려올 거예요. 쫙. 그럼 결국은 맨 위에서 좀 빠지지만은 그 밑에 것들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주택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오늘은 저가주택이 오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려면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막 어설피 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막 뭐 프로그램 보면은 주머니 이렇게 통 안에 손 넣고 모르는 거 막 만지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도 만지면 막 깜짝깜짝 놀래. 그런 것처럼 좀 알고 보면 큰 거 아닌데 모르고 보니까 되게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임대사업자들도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내거든요. 되게 많이 내면 그냥 건물 큰 거 갖고 계신 분들 만약에 그냥 한 월세 받는 거에 2달치 나간다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임대사업자 하면 세금 엄청 많이 내는 줄 알고 뭐 아예 뭐 세금 낼까 봐 돈을 안 벌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 그래서 별로 안 내거든요. 의료보험도 그렇게 또 크게 안 올라가요. 뭐 아예 한 달에 111만 원 정도 월세 생기면은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 밑에 의료보험이 돼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111만 원까지 벌어도 그냥 그 유지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어도 좀 편하게 사는 분들 많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뭐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갑자기 뭐 한 달에 몇 억씩 벌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정도만 더 있어도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111만 원까지는 소득이 없는 걸로 봐요. 나라에서는. 왜냐면 111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이게 1333만 원인가요? 1333만 원인데 이 중에 임대사업자 넷도 70%를 비용으로 봐요. 70%를 비용을 보면 7일은 70%면 얼마죠? 93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933만 원인가요? 뭐 대략 그러면 한 400만 원 남거든요. 400만 원 남는데 기본 그 공제가 400만 원, 우리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 있는 것처럼 임대사업자 기본공제 400만 원이에요. 과세 표준이 아예 제로가 나와가지고 아예 소득이 없는 걸로 봐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를 해요. 뭐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정도 벌면 막 세금 자금 조사 뭐 받을까봐 걱정들 하시는데 그렇게 세무서가 한가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주택 구입은 아마 이제 큰 주택을 사시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실질적인 뭐 재건축도 아니고 주택 자금 그냥 자기가 거주하려는 주택들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위에서 움직이니까. 지금 규제는 사치품에 대한 규제지 실수요자 상품에 대한 규제가 아니에요. 사치품에 대한 규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 시장까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오히려 그분들이 움직이면 더 큰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재건축 가격이 여태까지 부동산 가격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다른 게 떨어지지도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렇진 않았었어요. 맨 위에를 규제하면 밑에 것들이 위에까지 올라오는 걸 많이 봤어요. 이렇게 수압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예? 이 실린더가 이렇게 생긴 거에 물을 이렇게 부으면 수압이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남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었고, 뭐 대출 규제 옛날에 6억 이상에 대해서만 규제했을 때 모든 아파트가 6억까지 올라가는 역할도 하고 했었거든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야 뭐 아파트 다 규제를 하지만 옛날에 LTV라는 개념은 DTI가 처음 나왔을 때는 6억 이상에 대해서만 했었거든요. 2007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6억 이상에 대해서만 했는데 6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소득이랑 다 심사를 하는 거죠. 대출에 대한 제한도 많이 두고 있고 옛날에는 집에 90% 대출 막 이런 정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 되면서 이제 집의 대출 한도가 정해지고 이제 본인의 소득을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런 규제를 안 받는 밑쪽으로 막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 법 자체가 나온 거는 고가주택을 잡겠다라는 정책이었거든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아서 비싼 주택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겠다라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게 딱 나오니까 밑에 주택들로 사람이 몰리면서 싹 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돼버렸어요.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유세 위에 거를 막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게 다시 자금이 밑으로 내려가면 또 쭉 올라가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건 넘어가고. 100세 시대. 재앙이에요, 그죠? 너무 오래 살아. 그러니까 너무 발달을 한 거죠, 그쵸?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고통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고통은 노인의 고통 4개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좀 젊으신 분들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전 배웠는데 4대 고통, 예? 빈고, 또 뭐 있죠? 한 번은 제가 못 써요. 또 고독고, 가난. 누구예요? 예.